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이 젊은 상간녀의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40년간 피땀 흘려 이룬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 5시 30분 누구도 상상 못할 기이하고 지독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 남자가 64세의 남자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뜨거운 지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가 어둠을 가르기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제 몸은 시계보다 더 정확해졌으니까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며 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60세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눈가.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옷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더더욱 아니었죠. 이것은 제게 주어진 임무이자 그 남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잠결에 뒤척이던 남편 이강민 씨는 익숙하다는 듯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위로 올라가 제게 남은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 내 그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제 몸은 열정적으로 움직였지만 제 영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숨을 고르며 돌아 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보.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이내 체념한 듯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땀과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교감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와 복수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지독한 의식이 모두 끝났을 때 남편은 탈진한 사람처럼 침대에 쓰러졌고 저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제 몸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체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남편 이강민은 제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20대 초반 경기도 외곽의 작은 가구 공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꿈과 서로를 향한 믿음만은 가득했죠. 남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단단한 등, 그리고 저를 보며 웃던 그 순수한 미소.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그렸고 낮에는 함께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사포질과 페인트칠로 거칠어졌고 그의 손은 목과 망치, 자국으로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강민 가구를 키워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에 수십 개의 매장을 둔 중견기업이 되기까지 그 40년의 세월 속에는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말했습니다. 박선자 씨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수성가한 남편은 여전히 아내밖에 모르고 아들, 딸은 번듯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60번째. 제 생일날 남편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사랑선자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들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번의 의식을 치른 후 저는 텅 빈 눈으로 남편의 지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과 원망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또한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이 남자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지독한 행위를 멈추는 순간 제 아들과 제 40년의 인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악마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 기구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복수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상처 입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난 2주간의 지옥 같은 의식이 있기 전 저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도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무너져 내리듯 제 40년 결혼 생활도 그렇게 허무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64번째 생일,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해물파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를 했죠. 남편은 손주들의 재롱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연신 "내가 이 맛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갖고 싶어 했던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당신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고맙고 사랑하오."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나이가 들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어. 지방 공장에 급한 볼일이 생겼어.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제 걱정 어린 말에 그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피곤함의 종류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그의 몸에서 나는 낯선 향기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의 채취를 맡아왔습니다. 비누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가 늘 사용하는 옅은 스킨향. 그게 제가 아는 남편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그의 옷깃에서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여자분 만났어요? 향수 냄새가 나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여직원이랑 같이 식사를 해서 아마 그때 묻었나 보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화면을 황급히 숨기기 일쑤였고 밤늦게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에는 회사 일이야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들뜨고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4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인데 설마 나를 두고.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는 대학 동창 부친의 장례식에 가야 한다며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무 늦지 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자마자 예전에 그가 말했던 가장 친한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강민 씨 아내입니다. 혹시 오늘 누구 부친상에 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수 씨,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동창 중에 부친상 당한 사람 없는데. 강민이 그 친구 오늘 저랑 골프 약속 있었다가 급한 일 생겼다고 취소했는데요.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서 과음을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네모난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유아용품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와 아기 옷을 구매한 영수증.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64 세 남자가 장례식장에 간다던 남자가 왜 유아용품점에서 아기 물건을 산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같은 것인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그 성이 한 번의 거짓말이라는 파도에도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평생을 버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세상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이겠죠. 유아용품점 영수증.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은 제 40년 인생을 배신하는 선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흥신소, 민간조사.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 허름한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좁은 공간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제가 아는 그의 모든 정보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는 아내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막히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 온갖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온갖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한 날짜에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시 그 허름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조사원은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저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자 그 여자의 신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라 30세의 강민가구의 신입 디자이너. 세상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번이나 마주쳤던 사모님 안녕하세요라며 상냥하게 인사하던 바로 그 젊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오피스텔이 한유라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남편이 일주일에 서너 번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그 모든 것의 종착지는 바로 저 여자와 저 오피스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추악한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이 지독한 미련과 혹시나 하는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몰아 그 오피스텔 근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주차장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익숙한 남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오피스텔 입구에서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간 저에게도 보여주었던 바로 그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이제는 차가운 허무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제 청춘과 노력을 바쳐 함께 일군 회사의 젊은 직원과 저 몰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배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 그녀의 모습, 분명히 그녀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아용품점 영수증의 의미가 섬광처럼 제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가 사준 유모차와 아기 옷은 바로 저 여자가 낳을 자신의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아내와 제 자식들을 대신할 새로운 아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온천 여행은 잘 다녀왔어. 라며 제 어깨를 주무르는 그의 손길이 뱀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에요.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최고의 연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얼굴이 맞는지, 저 다정한 미소 뒤에 어떤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는 제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그 뻔뻔함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와 딸, 내외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거 좋은 생각일세 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가득 채웠죠. 아이들이 도착하고 모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은 손주들의 재롱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평화, 이 행복,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깨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 보니 참 좋죠.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자랑 100년 해로 해야지. 그 위선적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어제 조사원에게 받은 사진들이 담긴 노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마치 카드패를 펼치듯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흩뿌렸습니다. 이 여자,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황과 경악,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저와 사진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켜버린 것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그게 중요한가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가 맞는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 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제 몫으로 현재 살고 있는 이 집과 약간의 위자료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 가구의 지분과 나머지 모든 부동산 예금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신이 40년 동안 함께한 아내에게 내놓는 답인가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유라 씨는 내 아이를 가졌소. 나는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소. 당신에게는 미안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않소.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다정하고 책임감 강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욕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낯선 늙은이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40년 세월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 제 청춘과 인생이 담긴 이 가정을, 이 회사를 저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마 그도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제안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남편은 마치 승리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연민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젊은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족쇄처럼 느껴졌을 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연히 울고불고 매달리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위자료를 더 달라고 악을 쓰며 다툴 것이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제 대답에 그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해 드리겠다고요. 도장 찍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건 얼마를 원하오? 위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이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여기 적힌 대로 이 집 한 채면 충분해요.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 대체 조건이 뭐란 말이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제 인생을 건 도박과도 같은 제안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딱 한 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당신은 이 집에서 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말 그대로예요. 당신은 한 달간 바람 피우기 전에 남편처럼 행동해야 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만큼 당신은 남편으로서 밤의 의무를 다해야만 해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황당함,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그게 진심이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날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거요. 발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제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겠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과 그 젊은 여자의 관계가 온 세상에 알려지겠죠. 곧 태어날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불륜의 씨앗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고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졌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문이 터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죠. 특히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것은 결코 원치 않을 터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울질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기묘한 의무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추잡한 소송. 결국 그는 다시 한번 헛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좋소, 까짓것 못해줄 것 같소. 당신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한 달 동안 기꺼이 상대해주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딱 한 달이요. 한 달 뒤에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할 거요. 그는 이 제안을 60세 아내의 마지막 질투와 미련에서 비롯된 어리석고 애처로운 요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한 달이 자신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할지, 그리고 제게는 어떤 방역의 시간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는 너무나도 쉽게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죠. 약속은 지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혼 합의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만년필을 들어 합의서 마지막 장에 우리의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상기 합의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그 기간 동안 남편 이강민은 아내 박선자의 요구에 따라 부부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이혼 합의는 무효가 되며, 그렇게 우리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육체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파괴할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간 함께 일궈온 회사를, 제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할 시간이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가장 처절하고도 지독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로 복수를 다짐하고 서로를 보듬던 몸으로 상대를 파괴하려 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제게 너무 잔인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내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어쩌면 이토록 지독한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첫날 새벽 5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정확히 5시 30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젊은 애인과의 달콤한 통화라도 나누다 잠이 들었겠죠. 저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 이제는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배신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옷의 매듭을 풀고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제 움직임에 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는 자신의 위에 올라탄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잠기운과 함께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열정도 없는 그저 차가운 의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어젯밤의 약속을 떠올렸는지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제 안의 모든 수치심과 슬픔을 억누르고 오직 복수심 하나만으로 그를 안았습니다. 첫 번째 행위가 끝나자 그는 지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제 됐소. 저는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2번 남았어요.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 세 번이라고. 네, 제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는 3번을 원해요.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60세 아내가 새벽부터 자신을 3번이나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지독한 고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듯. 됐습니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방 안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침대 삐걱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면 제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탈진하여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저는 어김없이 그의 침실을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3번, 다음 날은 4번, 또 어떤 날은 그의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그는 처음 며칠간은 이것을 아내의 마지막 반항쯤으로 여기며 억지로 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짜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탁에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을 억지로 몇 술 뜨다 말고는 서둘러 회사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젊은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마누라 등살에 시달려 죽겠다고 하소연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낮 시간 동안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들춰본 적 없었던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주방에만 있는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창업 초기 저는 격리 업무부터 자재 관리까지 도맡아 하며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최근 몇 년간의 회계장부와 계약서들을 비밀리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한유라에게 오피스텔을 사주고 고급 차와 명품들을 사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일부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주주들에게 알려지면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친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려는 듯 저녁도 거르고 서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아직 오늘 의무가 남았잖아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오늘은 좀 봐주시오. 나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약속은 약속이죠. 저는 그를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쇠약한 늙은이의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제게 처음으로 애원했습니다. 선자야,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이러지 마라. 저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요. 아직 3주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약한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는 제 손길에 몸서리치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의 등은 40년 전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단단한 등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웅크린 초라한 노인의 등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남편의 몸과 마음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반복되는 지독한 의식은 그의 정기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한때 6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했던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으며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숟가락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제가 차려낸 보양식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그래야 밤에 힘드시지 않죠. 제 말에 그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는 중요한 회의 시간에 졸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카리스마와 정확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제 서류에는 실수가 잦아졌고 중요한 계약건을 놓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보고를 받으며 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약해질수록 회사에 대한 그의 통제력도 함께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의 쇠약해진 모습은 젊은 애인 한유라의 눈에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녀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듯 했습니다. 강민 씨,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 보러 안 올 거야. 뱃속에 우리 아기가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대체 그 늙은 마누라랑 뭘 하길래 매일 파김치가 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 나올 때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든든한 버팀목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을 사랑했지 쇠약하고 병든 늙은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복수는 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증오하는 남자의 몸을 탐하는 것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몸에 닿을 때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유령처럼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던 밤,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텅 빈 집안을 서성이며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남편만큼이나 초췌하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향한 칼날인 동시에 나 자신을 겨누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복수가 끝나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끝없는 회의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그가 몰래 먹고 있던 약을 발견했습니다. 심장 관련 약이었습니다. 의사인 친구에게 몰래 물어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신체 활동 시 복용하는 상당히 강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려 했을 뿐 그의 목숨을 위협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복수의 끝이 그의 죽음이라면 저는 평생을 살인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 위로 올라타는 대신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쁘게 내쉬는 숨. 제 복수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쯤에서 멈춰야 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내 인생을 망친 저 남자를 용서할 셈이야. 제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결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자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저를 기만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까요? 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복수를 감행해야 할지 깊은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멀리서 가끔 안부 전화만 하던 아들 지훈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사 김 부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요즘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걱정이 태산이던데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환절기라 기력이 좀 없으신가 봐. 너무 걱정 마. 하지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내려가 봐야겠어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지훈이가 온다는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눈치 빠른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제 기분을 정확히 읽어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의 남편과 저의 모습을 보면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할 터였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제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지훈이 온대요. 아들 앞에서 아픈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는 퀭한 눈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훈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밝았지만 아버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헬쑥해지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을 뿐이다. 괜찮아. 하지만 누가 봐도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훈이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와 남편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지훈이는 그것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거나 말을 걸 때 남편이 저를 피하듯 움찔하는 모습을 아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이는 작정이라도 한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김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 중요한 계약도 놓치셨다던데요. 남편은 당황하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건 내가 잠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한 거다.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라니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무슨 일 있으시죠? 지훈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우리 아무 일도 없어. 네 아버지가 피곤해서 그런다잖니. 저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지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두 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시잖아요. 마치 원수처럼요. 원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희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바람이라도 피우세요. 저는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아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요? 상대는 누구예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젊은 디자이너, 그리고 그녀의 임신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이는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냉랭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차마 제가 매일 새벽 남편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렇게 쇠약해지신 것도 그 충격 때문이세요? 아들은 모든 원인을 아버지의 외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은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세요. 저런 남자랑 더 이상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이혼. 아들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복수를 시작한 이유는 이 가정을, 이 회사를,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제게 이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려다 오히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의 말 어머니 이혼하세요 라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 그 결과가 이혼이라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제 복수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었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의식을 치를 힘도 이유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복수의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파업이 시작되자 남편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새벽에 의식을 요구하지 않자
그의 건강은 역설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주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야, 국이 짜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어딘가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국그릇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끓인 국은 그의 입맛에 꼭 맞았습니다. 그 주말 제가 거실에서 무릎 담요를 꿰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려 애쓰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가 다가와 제 손에서 바늘과 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실을 바늘귀에 꿰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돋보기를 써야 할 나이인가 보구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년 전에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 만나 연애하던 시절 제 옷에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가 건네준 바늘을 받아 들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복수가 시작된 지 20일째 되던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추위를 느껴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두꺼운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에는 그가 웅크리고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묻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 당신이 추워 보여서 담요 덮어주려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밤은 여기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한 이후 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야,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너한테 그리고 지훈이한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짓인지 안다. 하지만 지난 20일 동안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경멸하고 나를 벌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돈도 명예도 젊은 여자도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너와 함께한 40년의 세월, 우리의 추억, 그리고 너의 믿음이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없는 강민 가구를, 네가 없는 이 집을, 네가 없는 내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다. 선자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복수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이기적이고 뻔뻔했던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한 명의 약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그를 외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독한 지옥의 끝에서 아주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 이후 우리 집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의 의식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는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방을 썼지만 아침과 저녁 식사는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의 침묵이 서로에 대한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무심한 척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를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한유라였습니다. 남편의 발길이 끊기고 그에게서 오는 연락마저 뜸해지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집에서 혼자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짙은 화장을 하고 값비싼 명품 옷을 차려입은 한유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가 사모님 댁이었군요. 강민 씨가 하도 입이 무거워서 어딘지 몰랐잖아요. 그녀는 제 허락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죠? 용건이요. 당연히 제 남편, 아니 곧 제 남편이 될 강민 씨 만나러 왔죠. 요즘 통 연락도 안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사모님이 꽉 잡고 계신가 봐요. 그녀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과 내 남편 사이의 문제니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강민 씨가 왜 저를 만나는지, 왜 제 아이를 원하는지 모르시겠냐고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는요, 특히 나이 든 남자는요, 자신을 젊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해요. 사모님처럼 늙고 더 이상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여자 말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잔인하지만 어쩌면 그게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민 씨도 곧 정리하고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도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깨끗하게 물러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위자료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유라 씨, 당신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네요. 나는 이강민이라는 남자의 아내이기 이전에 이 강민 가구를 함께 세운 공동 창업자예요. 내 40년 청춘이 녹아있는 이 회사를 그리고 내 가정을 당신 같은 여자에게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 눈빛에 그녀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강민 씨는 결국 저를 택하게 될 테니까.
뱃속의 이 아이가 그 증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핸드백을 챙겨 쿵쾅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남편은 정말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녀를 택하게 될까요? 저와 함께한 40년의 세월도 핏덩이에 불과한 그 아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한유라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묻소?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이 지금 지키고 싶은 가족은 누구인가요? 그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아직 그가 선택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시험을 말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갈림길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얼굴을 한 아기가 세상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요? 저는 그 잔인한 순수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유라가 다녀간 며칠 후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생에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연극의 막을 올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 지훈이에게 연락해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기겁하며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버지가 아시면. 지훈아, 이게 엄마의 마지막 방법이다. 네, 아버지가 진심으로 누구를 선택하는지 엄마는 꼭 확인해야겠다. 제발 엄마 좀 도와다오. 저의 간절한 부탁에 아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제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지훈이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상태가 아주 안 좋으세요.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은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와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시각 한유라 역시 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 어디야? 오늘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나오는 날이잖아. 왜 전화도 안 받고. 당장 오지 않으면 나 다 엎어버릴 거야. 남편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쪽은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병원. 다른 한쪽은 자신을 젊게 만들어주고 대를 이어줄 아이를 가진 젊은 애인이 기다리는 오피스텔. 그의 선택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아들에게 달려와 제 상태를 물었다고 합니다. 선자가 어딨냐? 괜찮은 거냐?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아들의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야, 안 돼. 제발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눈 좀 떠봐, 선자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절규에는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모든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평소의 옷차림으로. 제 모습을 본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배신감, 그리고 극심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다가가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혼 합의서와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그의 횡령 증거 자료, 그리고 한유라와의 관계가 담긴 사진들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나시겠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의 젊은 애인과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시겠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이혼 합의서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처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야, 여보,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제발,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정말이야. 그는 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허울을 벗어던지고 한 명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남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길고도 지독했던 복수는 바로 이 순간 그의 진실된 눈물 한 방울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부서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더 어렵고도 힘든 과제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던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지독했던 복수의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무대 뒤에는 폐허가 된 관계와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위에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평생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것은 물론 식사도 따로 했고 마주쳐도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한유라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통해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합의금과 아이의 양육비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단호한 통보도 함께 말입니다. 한유라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저항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증거와 변호인단의 압박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든 권한을 아들 지훈이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선자야, 이것들은 원래 당신 몫이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 재산량도 서류들을 내려놓았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집안의 모든 청소를 해놓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서툰 솜씨로 끓인 찌개는 맛이 없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제 발을 주물러 주려 했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행동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제 마음속의 상처는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배신당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져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는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역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눌려 그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타인이 되어 같은 공간 속에서 서로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아버지를 용서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용서라니,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네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알아요. 아버지가 1000번 만번 잘못하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지금 두 분 모습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로 지새우시고 어머니는 점점 더 말라가시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두 분 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끝없는 미움과 원망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내도 되는 걸까?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 앨범 마지막 장에는 그가 쓴 짧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선자에게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당신의 눈은 세상 그 누구보다 반짝였소.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소.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며 1983년 당신의 남편 이강민.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남자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었는지를.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를 미워하며 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그에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갈까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이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밤 산책을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아물지도 남편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밤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대의 불같은 열정도 40대의 안정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진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이어붙이듯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이해하려는 서툴지만 진실한 노력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저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면 말없이 옆에 앉아 흙을 골라주었고 제가 옛날 노래를 흥얼거릴 때면 조용히 LP판을 찾아 틀어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나 억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의 시간을, 저의 공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보다 눈에 띄게 약해진 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제 눈치 하나에 안절부절 못하는 평범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연민과 40년을 함께한 정기, 제 마음속의 미움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첫 손주의 돌잔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는 내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약속하마. 네가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결코 할아버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라.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결코 잊지 말아라. 묘하디 그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이내 제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이 아닌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정욕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하고도 평화로운 행위였습니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 30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함께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눕니다. 남편은 제게 매일 아침 갓 내린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신문과 돋보기를 챙겨줍니다. 우리의 황혼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평온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이 늙고 약한 남자를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역시 상처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그저 서로의 불완전함을 껴안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에 다시 쓴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가장 깊은 절망과 처절한 복수, 그리고 힘겨운 용서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갈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해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주인공 선자 씨가 선택했던 새벽의 복수는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지독한 저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복수라는 칼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베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요. 그녀는 남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혼도 함께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동력으로 삼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형벌인 동시에 나 자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용서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용서는 결코 가볍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결코 배신을 잊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내 남은 인생을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남편을 미워하며 남은 생을 허비하는 대신 주인공은 그를 연약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관계의 본질, 바로 소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을 아내에게 털어놓는 대신 잘못된 길을 택했고,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은 침묵과 오해 속에서 싹텄습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조금 더 일찍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대화하려 노력했다면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감정과 욕망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황혼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서로를 향해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과 같다면 황혼의 사랑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잔잔한 온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새벽 함께 걷는 산책길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안에는 화려한 고백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마저 껴안고 서로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직 교육적 목적과 삶과 관계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인 저 개인의 생각을 잠시 덧붙이자면,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인간의 다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의 복수 계획을 들었을 때 그 처절함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배신 앞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방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복수가 진행될수록 피폐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상간녀 한유라의 모습에서는 돈과 젊음만을 좇는 현대 사회의 비뚤어진 욕망을 엿볼 수 있었고, 아들 지훈의 변화를 통해서는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을 안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보듬어가는 현실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랑의 환상이 아닌 관계의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었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